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양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분이 조금 괜찮았다 이런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이후에 좀 상황을 좀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반에 좀 침체 우려가 드리웠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스닥이 초반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후반에 좀 많이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그래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비둘기 브레이너드 연준 떠나나, 요게 좀 하나 또 중요한 대목이어서 앞에 하나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 즉 앞으로 향후의 모습, 이것이 좀 시장을 좀 흔든 측면이 있다. 그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브레이너드 부의장과 파월 의장이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정현님 반갑습니다. 꽃기호영님, 마이클강님, wal드님, 신영기님, 럭키림님, 내맘심쿵님, 남생이님, 모두 감사합니다. 아침인데 감사하고요. 오늘도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매주 목요일, 그리고 미국 시간은 매주 수요일이어서 노현철 쿠캐피털 그룹 매니징 파트너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요. 오늘은 Q&A나 다른 걸 받지 않고 방송을 마감한 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20분에 관련 영상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오늘 나스닥이 0.18 정도 떨어졌고요. S&P 다우 지수는 거의 크게 변동 없었다. 어제와 거의 변동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요. 오전에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도 이제 12시 넘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좀 상승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약간 뒤에 좀 힘이 빠졌었지만 그럼에도 많이 만회했다. 초반에는 아침이죠. 아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침체 우려, MS의 가이던스 때문에 침체 우려 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기도 좀 이제 2020년 이후 첫 매출 감소, 이런 것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나스닥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나스닥이랑 시장 상황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제 브레이너드 얘기 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브레이너드가 좀 아무래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차기 백악관 NEC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브레이너드가 가장 앞서 있다. 그러면서 톱 컨텐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UFC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가장 유력하다, 톱 컨텐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 아직 인터뷰를 보고 있지만 브레이너드가 선두주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CNBC 기사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리딩 컨텐더다, 도전자 중에서 가장 앞서 있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사실 그 바이든 정부 출범할 때 초기에 이제 재무장관 그리고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됐었어요. 사실 이제 원래 그 당시 연준 이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중량급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장관에도 갈 수 있고 연준 의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파월을 결국 연임시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연임을 시키면서 브레이너드가 부의장 정도로 머물렀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의 빚이 조금 있을 겁니다. 원래 재무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계열 쪽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음의 빚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너드도 약간 아쉬움이 있겠죠. 당연히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을 생각했을 텐데 어쨌든 그거보다 한 수 좀 접어서 부의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NEC 위원장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래서 탑 컨텐더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죠. 아직 인플레이션과 싸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 이제 금리 인상 중단으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고, 전월 대비 마이너스도 나오고 했으니까 뒷부분은 좀 관리 측면, 이제는 좀 관리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좀 복잡해지기 전에 브레이너드가 좀 밖으로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예. 나중에 이 인플레이션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면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여성이죠. 그다음에 월리 아데에모 이분은 이제 재무 차관보인데 흑인입니다. 어떤 데는 이제 브레이너드와 월리 아데에모 이렇게 두 사람이 좀 유력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백인 남성은 좀 배제한 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소수 여성이나 흑인, 유색인 이런 걸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 레이몬드는 같은 여성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도만 보면 브레이너드가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브레이너드가 나갔을 때 연준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중요하게 할 겁니다. 바이든이나 백악관 참모들도 이 부분을 걱정할 거예요. 브레이너드가 뭐 백악관 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럼 브레이너드를 뺐을 때 누가 브레이너드를 대체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브레이너드만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관건일 겁니다. 브레이너드 자체는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연준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자가 더 중요한 논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좀 분류한 자료를 보면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갈수록 매파라고 보고 마이너스로 보면 마이너스가 비둘기, 0을 이제 뉴트럴 중립으로 본다고 한다면 브레이너드는 연준 이사진 전원이죠. 의장, 부의장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사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전부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2입니다. 가장 비둘기라는 거죠. 반면 가장 반대는 제임스 블러드, 그 다음에 닐 카시카리, 제롬 파월은 플러스 1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너드가 가장 비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가 한 명 나가면 이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조금 세력이 상당히 약해지겠죠. 물론 이제 브레이너드를 대체할 사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건들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원 인준도 받아야 되고 진보주의 지형에서 좀 지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브레이너드만큼 비둘기여야 한다는 관건이 있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지금 약간 그래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더 지금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부의장을 바꿨을 때 이게 잘 스무스하게 문제 없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계속 고민일 겁니다. 이게 바이든이 계속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면 아무리 해당 업무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부의장으로서의 업무 다 공부해야 될 테고 그리고 연준 바깥에서 온다고 하면 연준에 그동안 작년부터 아니면 2020년부터 어떻게 했는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학습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사이에서 좀 업무 시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경기가 좀 급변동할 수 있죠. 2분기부터 마이너스일까, 3분기부터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전망이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둘기파들 당연히 백악관 입장에서는 경기를 침체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고 고용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브레이너드가 나갔을 때 그 뒤 수습을 가능할까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도 약간 균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레이너드는 좀 이렇게 지금도 비둘기파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브레이너드 가장 앞서 나가고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바이든이 고민할 부분이 있겠다. 사실 이렇게 인사 기사가 중간에 먼저 나올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괜찮을지 반응들이 괜찮을지 먼저 떠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인사권자입니다. A를 장관이나 누굴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내보는 겁니다. 언론에. A가 장관에 유력하다고 기사를 알려주는 거죠. 기자한테 알려줘서 기사를 내봅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나빠요. 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인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유력하다고 해보시죠. A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안 되는 사람, 아니면 A와 경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밖에 외부에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A가 유력하다고 막 이렇게 흘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도 아니 이게 인사가 확정된 건 아닌데 왜 먼저 나갔을까? 그렇게 해서 좀 기분 나빠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반대 여론이 막 일어나서 A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또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갑자기 B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브레인헤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은 괜찮지만 이 연준 부분 때문에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보실 부분은, 브레이너드가 이동했을 때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왜냐, 이제 브레이너드가 어쨌든 백악관으로 이동하면 이제 아무래도 브레이너드가 연준에 계속 있었고 부의장까지 했었으니까 연준과 백악관의 의사소통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뭐 서로 야합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정책 조율을 하고 올바른 방향, 대정정책, 그다음 통화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율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 이런 걸 좀 강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좀 꺼려할 수도 있겠죠. 백악관에 있다가 연준으로 가면 더 큰 문제겠지만, 어쨌든 연준에 있다가 백악관에 가도 거꾸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백악관에 있다 바로 가는 것보단 덜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판단에는 브레이너드가 유력하긴 한데, 어쨌든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다. 바이든이 어쨌든 이제 플러스 한 2% 정도가 좀 아직 결정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사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브레이너드가 연준에서 가장 비둘기이기 때문에 그의 이동은 연준 전체 그리고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앞에 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시면 어제 이제 잠깐 제가 임시직 근로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제프리스 자료에 보면 현재 소기업 근로자,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지금 일자리에 늘어나는 건 소기업이다. 그리고 소기업은 아직도 사람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임금이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기업들이 사람이 모자라면 결국 해줄 수 있는 게 돈 좀 더 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임금 부분, 노동시장의 타이트함, 이게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런 침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보조지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IT 업종의 구조조정보다는 은행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 경기 침체를 더 많이 알려준다. 왜냐면 은행 사람들은 워낙 이제 은행업 자체가 경기 순환적이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은행은 좋아졌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 대출이 많아지니까 실적이 확 안 좋아지고, 은행 자체가 실적에 연동하는 업종이고, 그런 사람들 업종 전체에서 지금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침체가 좀 유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 그리고 재무제표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올해 침체는 없지만 어쨌든 경기는 확실히 둔화한다. 그리고 이게 코성형, 그리고 안면 리프팅, 이게 줄어들면 경기가 둔화하는 건데 최근에 좀 많이 줄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좀 흔들었다 MS 가이던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국 시간은 5시 반, 한국 시간은 아마 7시 반, 오전 7시 반 이후에 이제 7시 반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발언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 더 나왔던 내용들인데, 마이크로소프트 CF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말에 나타난 이제 약해지는 사업 트렌드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MS는 회계 연도가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거든요. 그 3분기라고 하면 올해 1, 2, 3월 이렇게 될 겁니다. 하반기는 올해 1월부터 6월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매출 성장 속도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숫자만 나왔을 때 클라우드의 이제 성장이 괜찮았다, 이렇게 숫자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괜찮았네, 그래도 선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억지로 하다가, 좀 억지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억지로 그래도 그렇게 좋게 보다가, 이게 가이던스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향후 전망 부분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게 이제 오늘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에 좀 암울한 분위기를 드리웠던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PC 시장이 판매가 코로나 이전 돌아가면서 판매가 줄 거다. 링크드인과 검색 부문도 광고 시장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국채금리도 오늘 오전에는 좀 내려갔었고요. 중요한 이제 오늘 테슬라 실적. 일단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매출 그리고 EPS가 모두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근데 테슬라도 장마감 거래 보면 막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뭐 직전에 직후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뭐 다시 또 올랐다가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긴 해요. 결과적으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죠.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좀 괜찮았던 거는 할인 공세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 이제 마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스스로도 앞으로는 좀 이게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동차 판매를 하려면 적정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MS가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도 어쨌든 일단 수치는 뭐 월가 전망보다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트렌드는 내려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콜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컨퍼런스 콜도 반영을 해야 이제 또 내일 주가 움직임을 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요건 하나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잠깐 들었지만 사방에 이제 탱크 지원이 나오면서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서방과 러시아의 이제 뭐 휴전, 뭐 협상이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서방과 미국이 한 단계 넘어간 건 맞거든요. 탱크를 지원한다는 거는 그동안 탱크를 전혀 지원하지 안 하려고 했는데 탱크를 지원하는 한 단계 넘어섰으니까 러시아도 한 단계 높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꼭 핵무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러시아가 그런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좀 더 강하게 전쟁에서 좀 더 강한 뭐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탱크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완전 유리해서 러시아를 한 번이나 몰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겠지만 그 직전까지는 어쨌든 미국의 탱크가 뭐 당장 내일 보내주는 게 아닐까요? 이것도 뭐 몇 달 걸린다고 합니다. 또 운영도 해봐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장에 투입되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높아지는 거다. 이 부분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약달러가 기업 어닝에 도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좀 나왔다는 거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토니 사코나기 이분도 이제 IT 쪽에서 많이 언급되는 분인데 달러 약세가 빠르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IBM도 오늘 아마 좀 나왔을 텐데 IBM과 이제 애플 4분기 실적에서 나올 수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환율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었고 뭐 하반기까지는 환율 뭐 완화가 환율 뭐 영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약달러 때문에 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약달러와 중국 재개장 때문에 증시가 좋을 거라고 보는 낙관론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양대 근거가 그 두 개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어닝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 좀 상황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 금리가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인플레이션 잡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데 지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대출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 수요 둔화를 좀 막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연준이 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좀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나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이제 5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뭐 420억 달러 규모였는데 2.6배 넘는 자금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도 잠깐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디폴트 우려, 채무불이행 우려는 지금 시장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예. 디폴트 난다는데 누가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리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협상이 지난하게 뭐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왔다 갔다 했다가 뭐 위기가 고조됐다가 뭐 다시 줄어들었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결과를 나올 거다 이렇게 시장이 본다는 거, 이거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GDP 나오고 실업 순환 나오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캐시베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플레 잡으려면 고용시장이 둔화해야 되는데,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면 당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침체가 바로 올 수 있으니까요. 당황할 수 있다. 이런 지점을 하나 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이 둔화하는 건 좋지만 연준 입장에서 너무 빨리 둔화하면, 제가 좀 한두 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당황할 수 있다. 당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어느 정도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